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의 배를 발로 뻥뻥 차면서 맞짱 뜨자고 소리치며 난동 부린 14살 소년이었습니다. 무슨 든든한 백이 있는 아이냐고요? 백이 있죠. 법이라는 백.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발육도 배짱도 잔머리도 점점 커져가는데 우리의 법만 과거 기준에서 한치도 자라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됩니다. 4월 27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낱낱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이런 제목의 글이 영상이 올라왔어요. 훌륭한 14살 잘 봤습니다. 이런 영상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 학생이 선행을 했나 보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봐. 이거 야 너도 와봐. 야 너도 와봐. 앉아있어 그만. 어쩔 건데? 나가. 앉아있어. 근데 내가 가져고 싶어. 내거 아니야. 풀어달라고요. 아쉬울 때만 존댓말하고 또 뭐하는 거냐? 그럼 풀어주세요. 맞아 한번 까기. 풀어주세요. 맞아 한번 까기. 맞아 한번 까려고. 맞아 한번 깔래요? 맞아 한번 깔래요? 깔래? 일로 와봐. 나와봐. 일로 와봐. 와봐. 똑같잖아. 그니까 풀어달라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고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건 철이 없어도 이 철이 없다는 표현으로도 다 뭐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충격적인 영상인데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은데요. 실제로 열흘 전에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지면서 굉장한 공분을 사고 있는 영상인데요. 파출소에서 한 소년이 수갑을 차고 있는데 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경찰관한테 욕설을 쏟아내는 바로 저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이 경찰관이 당연히 풀어주지 않겠죠. 않으니까 욕설을 하고 밀치고 심지어 저렇게 발로 배를 차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경찰관이 그만하고 좀 앉아있으라 하니까 뭘 봐, 어쩔 건데 뭐 한번 맛부터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을 하고요. 심지어 경찰관 앞에 조끼 주머니가 있었어요. 거기 수첩이랑 펜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막 가까이 다가가지고 꺼내면서 경찰관 도발하고 자극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진짜 보고도 눈을 의심케 하는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궁금한 게요. 최준봉 교수님. 네. 딱 봐도 영상으로만 봐도 앳돼 보이는 저 학생이 일단 파출소에 왜 끌려왔고 왜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택시 요금을 안 내서 끌려왔고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지난 17일에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저 중학생이 택시를 탔는데 요금을 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파출소로 데려온 거고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지금 붙잡고 있었는데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수갑을 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 아까 뭐 얘기 들었습니다만 저 영상 중에 이거 수갑 풀어달라, 너무 꽉 묶였다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나. 그럼 경찰이 풀어주질 않으니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서 어쩔 건데란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요. 그동안 중학생이 많은 걸 사회로부터 배웠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이 저렇게 해도 아무것도 때릴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저거는 공무집행 방해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니까 봐줘야 된다. 또 어린아이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 지금 저 폭행을 하잖아요.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이래도 저렇게 해도 아무것도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저는 일정 부분에 저는 폭행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이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황당하고요. 저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저런 중학생의 모습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슬픈 자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 영상의 제목이 대한민국 14세의 근황이란 제목이었다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저 학생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만 13세 중학생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 13세?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 14세 미만이잖아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영상 제목도 14세 근황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촉법소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 이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소년원에 보호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상 속 저 소년도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보호 처분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찰 몸에 손을 댔을 때 저 아이가 만약에 성인이었다고 하면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징역형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행위하더라도 가볍게 보호 처분만 받고 풀려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하면 이 경찰관의 어떤 공권력의 행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훼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찰관은 지금 저렇게 하는 아이가 어린 중학생인데다가 뭔가 물건을 들거나 흉기를 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대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뭐 상황을 좀 문의를 하기 위해서 방송 전에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네. 경찰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혀온 상황입니다. 참, 지금 법이 이래요. 저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청소년을 저렇게 어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물어봤는데 경찰로서는 보세요.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인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답을 안 한다는 거. 인권 보호, 인권 보호, 인권 보호. 그러면 저 영상을 보고 저 경찰의 가족들은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천불이 나지 않겠어요? 그 인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권은 인권도 아니에요? 경찰은 그냥 동네북이에요? 맡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이 소년이 같은 경우에 아마 경찰관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미성년자한테 이렇게 범죄적인 부분이 있고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면 품행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품행장애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주의력적 과잉행동장애가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에너지로 충동적으로 생각하며 본인이 하는 행동의 뒤에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 가능할 수 없게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아이를 상대로 해서 저렇게 침착하게 행동하는 경찰관의 행동은 전 진짜 대단한 인내력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아마 저는 저 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아마 저 경찰관님을 갖다 어쩌면 한두 달 안에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고 있으시면 부모님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이를 타이르고 야단치고 훈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알아서 치료를 받고 아이도 저런 경험을 하지 않고 또 우리 사회나 저 경찰관님도 저런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접한 지금 저희도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인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일단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저러는 것이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있고 경찰이 극한 직업이다. 저걸 어떻게 참았을까? 이런 반응도 있고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경찰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 나왔습니다. 네. 반론이 뭐냐면 괜히 제압했다가 과잉진압이라고 욕먹고 부모한테 고소 들어오면 어떡하냐. 내가 저 경찰이라도 저 정도가 최선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마 방금 말씀드린 그 후반부의 누리꾼분들 의견은 그 경찰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세태를 한탄하는 걸 거예요, 이수정 교수님. 왜냐하면 진짜 저 부모들이 와서
파출소에 와서 경찰관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놈을 잘못 키운 게 죄입니다. 저를 봐서라도 이 애비 엄마를 봐서라도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싹싹 비는 게 정상일 텐데 그렇지 답답합니다 진짜. 뭐 이미 이제 아이들의 보호 환경이 워낙에 열악해져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아이가 거의 품행장애에 이를 정도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아마 가정 내에서 가정교육이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년범죄 문제는 굉장히 심각화의 일로를 걷고 있는데 네. 뭐 경찰에서 소년 사건으로 부모 좀 와봐라 그래도 안 오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감, 뭐 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 못 느끼는 부모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뭐 부모의 권위에도 저런 식으로 도전을 하는데 뭐 경찰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이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저 영상을 찍었는지가 굉장히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14살에 이제 비행을 고발하기 위한 영상인지 뭔지 의도가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 그 영상을 찍게 된 경위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경찰에도 물리력 행사에 대응하는 무슨 규칙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을 압박해 지금 저렇게 이제 발길질을 하고 막 난동을 피잖아요. 네. 그러면은 목을 압박해 제압을 하거나 관절을 꺾거나 팔다리를 이용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이 규칙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그 분은 지금 발길질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다른 경찰이 와서 아이를 위에서 눌러서 제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저 아이를 저렇게 키워놓은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제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중에 저 누르시는 방금 분을 누르네요. 네네. 네, 고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부적절한 제압 행위는 아니었다. 지침에 있는 대로 위에서 눌러 제압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 영상을 지금 찍었던 것이 아닌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의도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다.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경찰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고소고발을 워낙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네.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그리고 이 해당 소년의 부모님들 특히요. 부모가 더 참여하는 심정으로 회초리를 대신 맞는 심정으로 제발 방임하지 마시고 제발 이 아이 다시금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잘 타일러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해 있었던 한 사건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작년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 현장 당시의 모습이 CCTV에 담겼거든요. 네. 같이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지금 식당 안에서 담배를 버젓이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담배를 식당 안에서 피다니 좀 충격적인데 하나둘씩 일행이 자리를 뜹니다. 네. 그러니까 맞은편 남성과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내려칩니다. 남성 이내 고통스러운 듯이 저렇게 머리를 감싸쥐고 맙니다.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황당할 판인데 지금 대화 중이던 상대방을 폭행했어요. 그것도 무시무시하게 제가 입으로 이 말씀드려 죄송하면 앞에 있던 소주병으로 사람 머리를 쳐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분 중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이 이제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이게 이유입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최재만 교수님.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고 소주병으로 다른 상대방의 머리를 때려요? 그리고요, 이 관계도 이 지금 때린 사람이 누구냐면 대학병원 교수예요. 그리고 맞은 사람은 전공이고요. 선생과 제자 사이잖아요. 선생이 제자를 때린 거예요, 저렇게. 일종의 또 갑을 관계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동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전북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얘기하는 가운데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피해자는 대신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대학 측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은 이 교수에 대해서 직무정지 6개월 그리고 대학은 정직 1개월의 겸직 해체 처분을 내렸는데 네. 겸직 해체 처분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겸직 해제 처분. 대학 교수의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징계를 말하는데 근데 이 사건이 지난해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금 지금 논란이 되는 걸까요? 이수정 교수님. 네, 결국에는 그래서 6개월을 진료를 못 보게 됐잖아요. 네. 병원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 전문의 위원회가 있는데 병원에 네. 이 가해자에 대해서 병원에 다시 진료를 볼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전문의위원회에서 결국은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보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9명 중에 5명이 겸직 허가에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 폭행한 상사였던 이제 교수님이 다시 돌아온 거죠. 네.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네. 저런 교수는 임자 빼도 될 것 같아요. 저런 교수가 다시 병원 진료를 맡게 됐어요. 6개월 지났다고. 그런데 해당 대학 측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 환자들이 많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도 했고. 하재근 평론가님,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진료를 볼 의사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문제 일으킨 사람을 다시 병원 진료를 맡겠다는 거예요? 뭐 그랬다고 하는 건데요. 당시에 이제 폭행 피해자가 전공의였다고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전문의 자격으로 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복직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어머. 그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알았는지 알게 되고 아마 깜짝 놀랐겠죠. 네. 그래서 병원 측에 이제 문의를 했겠죠. 어허.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 이야기가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두 사람이 동등한 신분이다. 그 과거에는 전공이었지만 지금 전문의가 됐으니까 동등한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격리 조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그리고 분야가 달라서 서로 겹치는 부분도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복직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고 26일에 그 해당 가해 교수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지금도 이 신고할 수 있겠죠. 고소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경찰에 이제서야 1년 지났지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병원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똑같이 이제는 전문의가 됐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차피 이게 상하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교원이 됐다 그러더라도 정년이 보장이 되는 교원이 되었다기보다는 아마 흔히 펠로우라고 불리는 전임의 신분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전임의가 교수가 되는 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그 위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 역할을 이분이 맡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약자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교수의 더 저 문제는 환자들이 받게 될 피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결국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수술이 됐든 치료가 됐든 아무리 그 사람이 윗사람이더라도 잘못됐을 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런 상태가 되면은 저분이 이렇게 약을 써라고 얘기하잖아요. 밑에 사람이 교수님이 하자는 대로 약을 썼는데 환자가 안 좋아지는데요 라는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런 사람 밑에서 수술을 받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교수님 수술한 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출혈 때문에 문제가 되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반복적인 상황이 과거에도 다른 어떤 레지던트 전공의 선생님과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저분은 교육자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병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병원에 6개월 동안 진료를 못했다는 거에 대한 건 커다란 문제인 게 그런 6개월 동안 저분이 해야만 할 진료를 공백으로 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어떤 유지할 의무가 없고 어쩌면은 진짜 이건 제 추측이고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저분의 복직을 위해서 딴 사람을 안 뽑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했고 고소를 했어요. 특수폭행 혐의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법의
힘을 빌려서 따끔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그런데 천안에 가면, 여러분, 천안에 가면 아주 특별한 안내방송이 나오는 버스가 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류장에 진입 중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면 안전이 보입니다. 지금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딱 10초만 기다리시면 안전이 보입니다. 저렇게 해서 10, 9, 막 샌답니다. 실제 그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성역에 그러니까 저 전남 보성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천안이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예, 맞습니다. 천안에 1339번 버스를 운행하시는 김철씨 기사님. 이 기사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아, 버스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이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18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사시고요. 와. 이분이 5년 전부터 이걸 만들어서 시행을 하시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에요?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스 안전을 줄이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녹음도 직접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략 5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조금 전에 잠시만 앉아 계시면 이 안내 문이 열립니다. 뭐 이렇게 안내 방송 여자분이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저 남성 목소리 아닌데요? 맞습니다. 네. 운전 기사님 목소리가 아니고요. 컴퓨터에서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보통 이 자동 음성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AI식으로. 예, 맞습니다. 네. 그 음성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주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네. 승객들에게 거부감 없이 좀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대요. 아하. 그러니까 메시지를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글을 집어내야 되고 어떤 글로 할까 이러면 뭐 이렇게 막 시사했잖아요. 10초의 여유 이런 거. 네. 이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시행착오 여러 번 겪어서 결국 지금의 이 완성된 완성본의 안내 멘트를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 영상 제가 봤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보여줘서 10초만 기다리시면 된다고 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근데 10, 9, 8 하니까 막 긴장돼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 정말 대단한 진짜 아이디어인데 정말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김철씨 기사님 얘기 직접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를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이유는 이제 예전에 한번 정거장에 도착하는데 어르신이 넘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궁리하다 보니까 좀 방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배경과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이 김철씨 승무사원님, 이 김철씨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오신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사님 해드려도 그게 존중해드리는 표현인데 그 표현보다도 승무사원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여러분 혹시 버스 타시면 뒷부분에 승무사원 모집,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 모집한다는 거 안내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승무사원 모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식 명칭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불러달라 하는 요청이셨어요. 그래서 김철씨 승무사원님의 이 노고를 보면 보통 때요 버스 안전운행 캠페인도 만든대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하차하실 때에는 잊으신 것이 없는지 멘트보다도 중간중간에 이제 노래가 나오면은 이런 거는 괜찮네 신선하네 뭐 그러다가 또 다른 분들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야 방송 못 들었냐 좀 앉아 있더라 막 그런 소리도 막 하고 그럽니다.
안심버스. 야, 보고만 있어도 그냥 흐뭇해지고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근데 진짜 저 버스 타신 분들은 어디 가실 일 없어도 아이고 오늘 안심버스 좀 타러 가봐야겠다 하실 것 같아요. 최명규 원장님. 네, 그래서 누리꾼 댓글에도 저도 저 버스를 타고 싶습니다. 그런 댓글도 있고요. 정차할 때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도입합시다. 진짜네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자기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김철 씨. 천안 보성 여객입니다. 1339번 버스 운전하시는 김철 씨 승무사원님 앞으로도 이 시민들의 진정한 든든한 발이 되어주시길 멀리서나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여러분, 가왕이란 단어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그렇죠. 바로 그분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 그분이 대형 콘서트장이 아니라 이곳에 나타났다. 정말 예상치 못한 곳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애니메이션에 가왕 조용필 씨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참, 이 조용필 씨 올해 74살이신데 어머. 최근에 신곡을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허. 이분의 열정과 진화는 어디까지일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그 노래, 신곡과 함께 지금부터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릴 어머. 텐데요. 그동안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D 애니메이션 형태의 뮤직비디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조용필 씨가 나오시거든요. 저희 빨리 3D 안경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D 안경? 그러니까요. 다 마음에 3D 안경을 쓰시고 조용필 씨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찾아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eeling of You. 네. 멍미?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계속 기다렸는데 조용필 씨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조용필 씨가 저기서 좀 전에 그 호랑이한테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네. 기타 매는 아이, 네. 그 아이가 바로 어디예요? 조용필 씨의 아바타라는 어머, 겁니다. 어머, 이 아이요? 네, 저 기타를 맨 저 아이가 어머. 저 뮤직비디오 제작자가 왜 저렇게 조용필 씨를 아이의 아바타 느낌으로 만들었냐면 네. 바로 조용필 씨의 음악이 네.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는 게 장점이다라는 특징을 캐치해서 어허. 저렇게 아이의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야,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요. 조용필 씨의 노래라고 말 안 해주면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아요. 목소리 진짜 천진난만 아이 같기도 해요. 네, 뭐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뭐 만화를 이용을 했다 이 얘기까지는 제가 어디서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이제 이 만화 속에 이제 나오는 조용필 씨의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 이 가사가 노래도 좋지만 이 가사가 참 그 뭔가 뜻깊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떠나고 나서 보면 별게 없었어. 이분이 이제 74시잖아요. 네. 인생이라는 게 떠나고 보면 사실 별게 없죠. 떠나기 전에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지. 격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수영 그렇습니다. 큰일 같은 것도 별일이 아닌 먼지처럼. 그래서 결국 내가 괜히 아둥바둥거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뭐 작사가는 김이나 씨라고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뭐 걸작이 여러 건 있는 이런 분인데 어쨌든 이 가사 속에 조용필의 어떤 인생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오는 해안이 사실 녹아 들어가 있고 그게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보여서 정말 너무 젊은 감각에 굉장히 존경심이 듭니다. 그러네요. 74살이십니다. 네. 근데 애니메이션 속의 조용필 씨를 기타맨 순수한 아이로 표현했지만 이 음악의 장르가 하재근 평론가님 무슨 동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방금 들으신 노래 장르가 이른바 신스팝이라고 하는 건데 뭐예요? 신스팝이 요즘에 빌보드 차트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핫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오. 신디사이저 팝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음악 하는 건데 그 지금 현재 트렌드인데 그거를 조용필 씨가 시도를 한 거고 대박이네요. 이 노래 말고 다른 노래도 있거든요. 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는데 네. 그 노래도 이제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네. 이제 들어보시면 네. 어머. 이렇게 약간 힙합 느낌도 이건 또 나고 새로운 느낌이에요. 네, 댄스곡 느낌도 나고 네. 이런 음악을 요즘에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라고 하는데 조용필 씨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고 야. 이게 90년대 유행했던 하우스 음악을 최신판으로 더 복잡하고 세련되게 그렇게 바꾼 건데 조용필 씨가 신스팝도 그렇고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도 그렇고 네. 점점 더 세련된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조용필 씨 보면은 늙지 않는다는 느낌 받는 게 앞서 이수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늘 새롭게 뭔가를 끊임없이 도전해요. 그러면서도 늘 지키고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최지만 교수님.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안경과 그다음에 기타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하면 이제 선글라스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네. 선글라스 조용필 씨 노래하실 때 나오실 때보다 검은색 선글라스는 아니면 색깔이 들어간 선글라스를 맞아요. 켜요. 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저 장면에도 선글라스 멋지네요, 끼고 진짜. 계시는데 근데 시체말 간지난다. 간지나죠. 진짜. 네, 맞습니다. 74살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믿질 않죠. 73살? 근데 김수미 씨 아시죠? 연예인 그 네네. 탤런트 김수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조용필 씨를 만나서 한 번은 그런 얘기 나도 선글라스 끼고 싶어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옛날에 007 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값진 가방 그거 열더니 선글라스 하나를 줬다는 어머. 거예요. 그때부터 본인이 팬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그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안구 보호에도 도움이 된대요. 눈 보호에도. 그래요? 그래서 자외선이나 아니면 이제 햇빛을 너무 세게 쬐이면 물론 이제 실내에서 햇빛을 쬐는 일은 없죠. 조명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눈을 보호하면서도 또 본인의 간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그리고 기타도 마찬가지. 항상 기타를 갖고 있는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게 기타가 좋아서였대요. 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타를 손에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 이 선글라스와 기타 두 개가 40여 년 전부터 고수한 빠지지 않는 본인의 분신과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저 안경과 기타를 보니까 정말 남달리 보인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환갑은 물론이고 일은 넘어서도 지금 끊임없이 무대에서 팬들을 만나는 열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무대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는 다양하죠. 사실 저는 음악을 하면서 어떤 장르든 한 번씩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요도 불렀고 뭐 별의별 곡 다 불렀는데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는 기타가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네가 세상에 콘서트에서 그 콘서트장에서 여러 가지 색깔 카멜레온처럼 막 변화하네요.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팬들은. 네, 그래서 제가 조용필 씨 공연을 우연한 기회에 다른 아이돌 가수를 보러 갔다가 실제로 본 적이 어머. 있었는데 그 아이돌 가수보다 전 훨씬 더 마음을 뺏겼었어요. 왜요? 너무 카리스마가 있고 이 무대를 정말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진짜 관객들의 마음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흡인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용필 씨 가왕이라고 하잖아요. 군림하는 가왕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왕이에요. 이 유명한 밴드 위대한 탄생을 한창 같이 다니시는데 네. 콘서트장에서 물 좀 마시겠다 하더니 본인만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같이 이 화합하는 이 밴드 멤버 한 명한테 일일이 다가가서 물을 직접
직접 먹여주는 세상.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 어머, 진짜네. 아, 진짜네요. 네, 어머, 그러니까 어머, 그냥 어머. 다 하나씩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저 악기들도 필요하다면 조용필 씨가 무조건 바로 구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유명한 이 음악 프로그램에 섭외가 됐어요. 무려 8년 만에 이 조용필 씨가 섭외가 됐는데 명곡을 재해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조용필 씨도 어렵게 섭외를 했지만 또 제작진 고민이요. 아니 조용필 씨 프로그램에 나오겠다는 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 그래요? 정도였다는 거예요. 네. 겨우 16팀 가수를 섭외하고 녹화 당일이 됐는데 이제 제작진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출연 가수들이 전설의 가수 대기실을 다 찾아서 선배님 하면서 다 인사를 하면서 세레머니를 한다 우리 프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용필 씨 뭐라고 말씀을 네. 하셨냐면 아 그러지 마라. 왜 후배들 귀찮게 하냐. 내가 다니겠다면서 어머. 저 가왕이 직접 16팀 후배 대기실을 일일이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대박입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막 데뷔하거나 그래도 막 이제 얼마 안 된 이 가수들한테는 연령대로 치면 조용필 씨가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런데 결코 이 노래가요. 앞서 들으셨지만 최명기 원장님 뭐 예전에 우리 아빠 엄마가 좋아했던 가수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 세대를 아울러요 지금.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는 진짜 굉장히 훌륭한 시도가 아무래도 조금은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본인이 나오지 않고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한 점, 또 음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서 음역대가 바뀌게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역대가 바뀌었더라도 과거에 조용필 씨가 너무너무 좋은 음색으로 불렀던 노래는 그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감동으로 오거든요. 그러나 새 노래는 음역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며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장르를 갖다 바꾸신 거예요. 아하. 뭔가 리듬을 타야만 되지만 옛날처럼 굉장히 아주 폭발적인 가창력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바꾸신 거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트로트 제작자이시면서 작곡가이시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래에도 굉장히 지혜롭게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멋져요. 근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신곡을 낸 거 보니까 왠지 콘서트나 뭐 그런 거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 5월 달에 어허. 데뷔 55주년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는데 대박 사건. 바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지금 와. 예정이 됐습니다. 그 넓은 데서요? 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매진시킬 수 있는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되거든요. 또 조용필 씨가 지난 20년 동안 이곳을 7차례 매진시켰었는데 이번에 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와.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찾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요즘에 젊은 가수들 이 공연 같은 거 할 때 응원봉 판매 매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허. 몇만 원씩 하거든요. 어머. 근데 조용필 씨가 이번에 관객 전원한테 응원봉을 몽땅 다 증정할 예정이라고 세상에. 합니다. 응원봉을 판매하지 않고 몇만 명 분 응원봉이면 그 예산도 엄청날 텐데 조용필 씨가 아마 몽땅 다 사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야, 또 저런 선한 마음을 베푸시니까 더 많은 팬들이 전 세대로 남녀노소가 다 가왕에 열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멋지십니다. 콘서트도 기대해 볼게요.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만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펼쳐졌는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은 네잎 클로바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 동맹이라는 이 네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To our ironclad alliance. To our partnership, to our people, to possibilities.
into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reate together. May we do it together for another 170 years. 저렇게 보신 것처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차례로 건배사를 하면서 한미 동맹 또 70주년 되는 한미 동맹을 또 기념하면서 건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찬장 보니까 우리한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허준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번 만찬 자리 참석자들 면면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각계각층 유명 인사 200명이나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아하.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사람이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 씨와 이 장남 매덕스였어요. 오. 지금 등장하는 모습이 참석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우와. 안젤리나 졸리 다들 아시겠지만 유명한 배우지만 국제 정치, 난민 문제, 여성 문제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왕성한 활동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장남 매덕스가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2019년 외국인 전형으로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생명과학공학과에 합격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 대학생활 중이고 연세대생이에요, 아들이요? 네, 연세대생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학부모로 이 매덕스가 살 집을 알아보러 한국에 들어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서울 생활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었더니 매덕스가 사람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만찬장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와 안젤리나 졸리가 옆자리에 앉아서요. 이 건배를 하면서 환담을 나누는 바로 저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매덕스 씨가 잘 느꼈어요. 대한민국은 정의 문화예요. 정말로 다정다감하죠. 정말 잘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만찬장 오니까 안젤리나 졸리 말고 또 우리한테 진짜 반가운 얼굴 딱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씨. 채너파. 네, 그리고 어허, 박찬호 씨 네. 부인인 박리애 씨. 아하, 네. 이 부부도 참석을 했고. 아, 이분들이군요. 네. 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그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전에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로고가 들어있는 야구 배트, 글러브, 야구공 액자 이런 걸 선물했었는데 네. 그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바로 박찬호 선수가 활약했던 오호. 그 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야구를 좋아한다더라. 그런 걸 미리 조사를 하고 그렇게 세세하게 배려를 한 거고 그런 선물을 한 것에 이어서 이제 박찬호 선수도 저 자리에 초청을 받은 거고 네. 박찬호 선수 말고도 파친코라고 유명한 그 제1교포의 삶을 다룬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 소설의 작가 이민진 씨 부부라던가 네. 그 밖에 이재용 삼성회장, 최태원 SK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강모 LG회장, 와. 신동빈 롯데회장 이러한 경제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네. 만찬이다 보니까 이수정 교수님 또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해. 저 정상을 양국의 정상들은 또 저 귀빈들은 뭘 먹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또. 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역시 바이든 대통령님이 좋아하시는 게살 케이크가 이제 전체로 나온 것 같고요. 네.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오찬 때도 이 그 게살 케이크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한국계 셰프가 여기에 이제 관여한 것 같아요. 에드워드 리라는 분이 이제 관여를 하셨고.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는 바로 저분 가운데 계신 분. 네, 네네. 그래서 게살 케이크에다가 고추장으로 양념을 했대요. 이야.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 음식인 한국식 소 갈비찜이 나왔고, 야. 그리고는 이제 후식으로는 바나나 스플릿과 레몬 아이스크림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음식으로도 한미화 동맹을 상징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깜짝 공연이 펼쳐졌다는데요. 같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그럼 우리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노로 그냥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진짜 바이든 대통령 뒤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장면도 포착되는데 최진범 교수님, 예. 저 깜짝 공연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팝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메리칸 파이라는 곡이에요. 아, 그래요? 그 곡을 불렀던 사람이 돈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에 대한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 맥클레인한테 요청을 해서 자기 그 기타에다가 통기타에다 돈 맥클레인 사인을 친필 사인해서 그걸 백악관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이제 선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선물을 했는데 네. 이게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날 행사에 오페라의 유령을 불렀던 그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했었어요. 전환 행사에. 근데 그때 앵콜곡이 나왔는데 앵콜곡을 또 공교롭게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저 친필 사인 저거군요. 기타군요. 네. 예. 와. 그리고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밀었어요. 앞에 나갈 노래 한 소절 불러달라. 네. 그래서 즉석에서 공연이 이루어졌고 저 노래를 듣고 저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저게 쉽지는 않은 분들께 왜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은 해봤지만 저 많은 사람들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게 쉽지 않고 또 특히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은요 전 세계로 뉴스로 타전돼요. 그러니까 진짜 저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최민기 원장님 노래 부르는 셈이잖아요. 정말 떨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래라고 하는 거는 노래가 기억되는 거는 우리가 글이 기억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어허. 자전거 타는 거, 젓가락질 하는 거 우리가 저절로 기억되는 걸 암묵적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노래는 상당 부분 암묵적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게 되는 면이 있고요. 어허.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사람의 성격 중에서는 우리가 미리 걱정을 많이 하면 예기 불안이 강하다고 하고 네. 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예기 불안이 생각보다는 작은 분인 것 같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노래를 갖다 소화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도 윤석열 대통령이 합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